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데요. 여야 모두 주요 전략지에서 투표를 하면서 지방선거 투표 동료에 오늘 열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사전투표를 오늘 했는데 두 분 오늘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려고 했으나 저희 지역에 오세훈 시장 후보가 오시는 바람에 네. 타이밍을 놓쳐서 아직 못했습니다. 내일 할 생각입니다. 아, 그 지역구? 예, 저희 지역 도봉구에? 갑구에 네. 시장 후보가 유세를 와가지고 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협위원장이니까 오늘 이제 지역에 계셨단 말씀인데 그 투표소 오늘 그 사전 투표하셨는데 투표소 분위기가 어땠나요? 투표소 분위기 제가 오전 아침 일찍 갔는데요. 항상 사실 오전 일찍 가면은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광명에서 투표를 했는데 광명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왔다. 젊은 분들도 많이 왔고 뭐 이번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꽤 네. 높은 투표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뭐 그 동네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줄이 길고 투표율이 뜨겁다는 거 이제 확인을 했는데 6시 조금 전에 들어온 6시 현재 6시 기준 그 투표율이 10.2%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그 투표하면 승리한다 이런 그 입장인데 둘 다 승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셈법이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볼까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다 투표장으로 다시 나오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투표소에 나오고 지난 대선 때처럼 우리가 소위 밭을 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주변 분들에게 독려를 하고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투표를 독려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민의힘이 유리한 국면으로 될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선거 지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압도적인 투표차로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사실은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민주당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어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물론 그 당시에 지지율만큼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우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축되고 또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표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표장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전국에 있는 지방 권력을 민주당에게 모조리 뺏긴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를 하셨던 분들 내지는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바꾸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엔 지지율을 넘어서 투표율까지도 국민의힘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지지율과 투표율이 동시에 높으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여론조사 공표기간 금지 기간 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 이상으로 많은 격차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박용훈 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일정이 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김재섭 위원 또한 또 가쁜 숨을 내쉬면서 스튜디오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얼마나 또 여야 선거 전에 총력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세 현장 상황과 또 피부로 느끼는 민심 어떻습니까? 민심은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유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저를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유세 현장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좋은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2020년, 2018년에 치렀던 선거들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18년의 지방선거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명함만 내밀어도 유권자들이 받지 않고 내지는 왜 나왔냐라고 오히려 다그치시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2020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찬바람이 불었던 유세 현장들이 제가 다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의 민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관적으로도 느끼는 것이 있지만 과거랑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지금 선거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요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동네도 돌고 서울도 돌고 경기도도 돌고 지방도 도는데요. 분명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민주당이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선거의 그 블루,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 블루를 따서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블루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민심은 똑같다. 민심은 똑같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박빙인 상황이고 지난 대선 결과로 보여듯이 박빙인데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은 블루를 겪다 보니까 여론조사에도 참여를 안 하고 좀 투표를 꺼려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 분들은 반드시 투표할 거라고 생각하고 3개월 사이에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이유는 딱히 없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매일 아침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뭐 트래픽잼도 만들고 뭐 술을 먹니 안 먹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우리가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깜깜이 선거 속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깜깜이 선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 물결로 좀 물든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승패를 가를 경합지 4곳의 판세와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김재석 위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지역이 바로 경기도인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이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조금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네. 김은혜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 경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세가 강한 상황이지만 지금 붙고 있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말하자면 윤석열의 입이 되면서 그 김은혜 후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른거리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동연 후보 역시도 이재명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후보로서 뛰는 사람으로서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대선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은혜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시면서 대선의 연장선처럼 될 텐데 사실은 대선의 연장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낙선 이후에 어떤 그 패배의 수장으로서 지금 또 다른 선거에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박빙으로 나오긴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말씀드리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 듯한 그런 똑 닮은 이미지, 인수위의 대변인까지 했고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똑 닮은 이미지거든요. 반면에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 겹치는 분이 아니라서 표를 더 소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지사 후보가 됐으면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미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김은혜 후보가 상대가 되셨기 때문에 100% 윤석열과 뭐 한 50%의 이재명과 50%의 김동연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경합이라고 하는 곳들 대전,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 인물, 맨파워가 상대 후보보다 더 뛰어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충남 같은 경우에도 양승조 지사가 그동안 도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여론조사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을 근거로 해서 경합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지상파 방송사 3사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 23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였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보선 판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천 계양을이 현재 그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 17대 총선부터 민주당이 내리 5선을 차지한 그런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인천 계양을. 이 지역에서 이재명, 윤영선 후보가 점차 그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막상막하 혈전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이제 좁혀졌습니다. 이재명 바람이 불지 않고 이렇게 박빙 양상이 된 배경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계양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가 꽤 많은 오랫동안 3선을 했죠. 3선을 했는데 이 동네가 송영길 후보도 10% 이상 이렇게 이긴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냥 민주당 세가 이렇게 큰 동네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허니문의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전 정부들에서 비해서 그 허니문의 그 파워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인천의 선거나 전국 선거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허니문 기간임에도 지방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맨파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좀 후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인물론을 내세우는 상황이고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유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국민들께 소구력 있게 다가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요. 이재명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고 불렸던 대장동.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업적 중에 가장 상징성 있는 대장동이 사실은 국민들께 그렇게 좋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라도 유능이라는 프레임이 잘 안 먹힐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그 지사 시절에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그 전보다 훨씬 떨어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유능한 인물론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지율에 있어서도 윤영선 후보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민주당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박 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에 대한 사과에 나섰습니다. 충분히 상의를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죄해드린다면서 당을 향해서 사죄 메시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수습에 나선 박 위원장의 대민주 사과 관련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사과의 메시지를 쓰셨죠.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당 구성원들과 사전에 이야기하고 조율한 상태에서 발표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됐고 박지원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지방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멘트가 과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당이 이렇게 균열되고 분열되는 모습은 절대 우리 후보들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10분 동의하고 적극 동의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 지도부가 하나가 되고 우리 후보들이 하나가 돼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그 득표수 그 이상을 득표하는 걸 목표로 둬야 되는데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이 당에 들어와서 본인의 역할이 쇄신과 혁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한 그 복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런 논의들을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그 민주당의 20대 청년 정치인 입장인데 그 내용보다는 어쨌든 그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시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보게 되면 그 선거 그 제도 개편과 관련돼서 비례 위성 정당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대선을 한 일주일, 2주일을 앞두고 여야 간에 대선 후보들이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거 개선하자라는 합의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반성은 아쉬울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1년간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쇄신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저런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언제 쇄신할 수 있는 거냐는 제 물음이 하나가 남게 됩니다. 지금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지도부 체제가 아니라 비대위 체제 내에서 이끌어지고 있는 것인데 비대위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처절한 쇄신일 뿐입니다. 저도 비대위원을 역임을 해봐서 알겠지만 당시 재보궐선거를 이겼었던 것은 당연히 민주당이 잘못했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그거에 앞서서 그 과거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보여줬던 국민들께 실망 보여주던 그런 모습들을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의 운동에 대한 처절한 반성, 호남 홀대론에 대한 반성, 그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청년들을 홀대했다라는 비판 속에서 청년들을 더 우대하는 어떤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배치하는 등 사실 이런 쇄신 작업만 해놓고 나서 저희가 선거에 이긴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쇄신 작업이 지금 하면 안 된다. 나중에 혼내더라도 나중에 혼내라. 라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지방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쇄신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에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박지원 위원장이 2달 안에 혼자서 모든 쇄신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면은 분명 삐그덕들이고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쇄신이라는 거는 긴 시간 동안 구성원들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586 용태를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총선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586 용태라는 것은 그 선거에 앞두고 이분들이 은퇴를 하든지 그 다른 자리에 가든지 그렇게 정치 일선에 물러나든지 그 과정인데 이걸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한 달, 2달 된 비대위원장이 시기상조로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도 지금 쇄신을 미루고 있는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당 안에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당 안에 있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도 많고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된 사안들도 뒤로 미뤘잖아요. 민주당만 가지고 시기의 문제를 논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강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거 이후로 미룬다라고 이제 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거 이후로 미룬다.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최강호 의원의 그 의혹 선거 관련된 발언들과 관련돼서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고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윤리위라고 하는 것은 당연 절차로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 여부는 얼마든지 지금 다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부분에서 민주당과 애초에 질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아까 전에 또 시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과거에 뭐 했냐 이거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박지원 위원장을 당연히 지방선거 얼마 코앞에 3개월 앞에 둔 것을 알고도 영입을 했는데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심으셨는지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을 이번 선거 때만 쓰고 우리가 뭐 내치거나 벌일 일은 없고요. 지금 최강호 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진짜든 아니든 지금 사건이 2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당이 조사하고 있고 1차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더 이상 뭐 더 최근이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2월이에요. 충분히 끌 만큼 끌었는데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이제 2차 추경 그 안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야간 2차 추경 줄다리기가 이제 팽팽한 상황인데 국힘은 오늘 그 처리를 할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내일 처리를 위한 여야 회동이 다시 이제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를 둘러싸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국민들께 큰 신뢰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시한 37조인가요? 그 예산에 플러스해서 총 50조 규모의 예산을 추경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당초에 공약대로 37조로 하자는 건데 이 논의의 장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아쉽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최대한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추경 빨리 하면 좋죠. 당연히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굉장히 큰 추경 예산을 반나절 만에 통과시켰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 예결위원장이 그냥 빨리빨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안 보고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만 통과시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가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통과시키는 건 당연히 하되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이지, 단순히 그냥 어느 시기에 맞춰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선거용이니 어쩌니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추경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질이다.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배분할 것인가, 얼만큼 지원할 것인가를 조금 더 여야가 면밀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로 뽑히는 지역의 일꾼이 4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물론 과거보다는 청년 후보자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 올드보이 선거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년층의 정치 진입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여운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후보 중에 618명, 20.8%예요. 저희가 당초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보다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보로 선택이 되셔서 선거를 뛰고 계시고요. 국민의힘은 16.3%, 476명이에요.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한참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청년들이 어쨌든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자금이라든지 조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경선에서 이기고 경선을 넘어서 본선까지 이렇게 자력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에 많은 청년들이 입성하기에는 저는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점점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는 계기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뭐 공천한 숫자 자체는 국민의힘이 좀 적은가 봅니다. 우리 박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당선자가 몇 명 나오느냐,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제가 있는 도봉구 갑 지역만 해도 그러니까 가번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2의 가번, 2의 나번 두 명의 후보가 2번을 달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양 지역구 모두 다 80년대생에게 가번을 부여해서 공천을 완료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선권에 훨씬 더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을 했느냐보다 과연 이들을 몇 명 당선시킬 것이냐가 더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 생각엔 민주당보다 결코 지지 않는 수로 공천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공천 내지는 이제 정치인들이 입문하는 과정이 벽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중앙당에서 그 정치 활동 시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같은 당협위원장들을 찾아서 정치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들이 입문해서 정치적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게 있고 성장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청년들 일부가 기회를 부여받아서 중요한 정치적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그다음에 과분한 기회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에서 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하는 편이 저는 청년 정치인의 문을 좀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 그리고 선거 막판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선거 결과를 갖고 또 예. 청년 마수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